금년도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맡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그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훌륭한 좋은 강사분들이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저는 또 평가가 될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안보 문제라는 것을 강의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만큼 안보에 전문가가 많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다 뭐 유튜브 보시면은 각계 뭐 구석에서 뭐 다양한 분들이 안보에 대한 이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서 워낙 많은 양의 평가와 많은 양의 한반도 안보 문제를 진단한 분들이 많아서 뭐 그분들하고 별 차이도 없고 뭐 또 사실 또 안보하면 또 재미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 상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금년이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해인데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맺고 70년 동안이 오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약간의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미없을 만한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좀 전에 사회자가 그 소개를 저를 했는데요. 저는 현재는 위기관리 전문 그 강사 또는 전문가라고 평가에 불러주시는 게 제일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간 청와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비서관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포함해서 각종 재해 재난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위기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가 전체 차원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안보 하나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중요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이후부터 국가 위기관리 또는 위기관리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2023년 안보 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국가 위기 차원에서 어떠한 그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단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병원 가는 생각을 하잖아요. 의사가 좋아야 훌륭한 진단을 하고 좋은 처방을 내리고 좋은 약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진단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진단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 내용보다도 더 긴장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질문이 더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워낙 지금 질문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안보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항상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가 저 북쪽에 또 있죠. 뭐 유럽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 다음에 중국 문제 또 일본 문제 상당히 복잡한 역학관계를 나눕니다. 최근 들어서 또 갑자기 부상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만 문제 또한 만만치 않게 우리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전반적인 거를 이런 거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그림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어떤 그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그림인가 봤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국과 지금 북한과는 상당히 많은 긴장과 대립 관계가 최근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죠. 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문제 등등해서 계속 금년도에도 상당히 남북 관계는 녹록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별로 좋을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삼각관계는 좀 더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최근에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가 미국 가서 회담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 등등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대립과 갈등 관계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형성이 되어야 될지가 금년에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국제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무조건 우리가 대립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또 일본과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안 한 건지 등등해서 그게 2023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둥그런 원이 인도태평양의 핵심 해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른 목걸에 네모난 박스가 바로 쿼드라는 것입니다. 쿼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연결되는 하나의 그 박스형이죠. 원래 이것이 꼭 안보 문제로만 결정된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안보 문제까지도 연계가 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쿼드 문제는 원래 시작이 일본에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제안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돼서 현재 이런 형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보시는 빨간 줄이 바로 뭐냐면 중국이 설정한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즉 1대1로라는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있는데 그 해상 실크로드가 바로 빨간 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구역이 겹치죠.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세계 경제의 60% 이상, 거의 세계 인구의 60% 가까운 인구들이 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빨간 라인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공급 라인입니다. 저 라인은 우리나라에게는 더 중요한 라인이죠. 전 세계 교역의 60%, 뭐 한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4만여 척의 선박이 통과하는 해역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원유 수송과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는 핵심 해역입니다. 저거를 SLOC, SLOC, Sea Lane of Communica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해상교통로죠. 저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게 되면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이 모든 원유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전체 수출입 물량의 98% 이상을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저 글로벌 공급망은 굉장히 중요한 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인도태평양이라는 그 전략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 경제 안보, 외교 안보, 또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겁니다. 특히 중국은 오래전부터 1대1로를 국가 비전으로 설정해 놓고 지금 엄청난 확장 정책을 중국은 펼치고 있습니다. 또 A2AD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Anti-Access Area Denial. 즉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는 해상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저 선에 접근하는 거, 저 선 안쪽으로 오는 거를 거부하고 막겠다는 뜻입니다. 황당무계하죠. 저 바다가 다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저 안에 물론 대만도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든가 A2AD 전략이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저희가 동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금년 초에 1월 4일 날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북경으로 초청해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필리핀 북쪽에 있는 그 해양 문제,
영해 문제 가지고 국제 분쟁이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필리핀이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필리핀이 맞아. 필리핀이 주장하는 그 바다 영토가 너희께 맞다고 판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소리야. 필요 없어. 힘에 의한 해양 통제력을 계속 주장해 오다 보니까 필리핀과 중국은 상당히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해양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원유나 천연자원 이런 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필리핀을 도와주고 할 테니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라는 전략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또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시 중국은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잠깐 작년 12월 달을 눈 돌려보면은 시진핑 국가지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서 엄청난 많은 MOU 수주를 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도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의 국가죠. 근데 이제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이 뛰어들어서 지금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1대1로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책 사업인 비전 2030을 연계시키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회원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친강 외교부장이 최근에 임명이 됐어요. 중국의 외교부장이. 왕이 외교부장이 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친강이라는 새로운 외교부장이 임명을 했는데 2023년도 첫 번째 해외 순방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1991년 이후에 중국은 항상 첫 해에 첫 외교부장이 해외 순방을 아프리카로. 왜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아까 1대1로 그림에서 보시듯이 1대1로 그림이 마지막으로 같이 미치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가 되던 많은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자원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멀리 아프리카까지도 엄청난 협력 관계를 지난 23년여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장이 항상 첫 해에 제일 먼저 해외를 가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1대1로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고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겠다고 이미 사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는요, 아프리카 나라들도 같은 한 표입니다. 미국도 한 표고, 유럽도 한 표고, 영국도 한 표고, 프랑스도 한 표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프리카 국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엔에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전에 있었죠. 본선 진출은 32개국이에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32개국이 본선에 가서 경기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다음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이 몇 개국? 48개국으로 늘어나죠. 그죠? 월드컵에 그 본선 진출 국가가 늘어나요. 여러 가지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근접한 평가는 뭐냐면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스폰서입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스타디움에 엄청난 중국 기업들이 그 광고판이 붙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피파에다가 엄청난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정작 중국은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피파가 돈을 더 벌려고 그러면은 월드컵 본선에 중국이 들어와서 잘해서 16강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투자가 더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늘리고 아마 아시아 쿼터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왜? 중국 분들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한국한테는 펑펑 깨지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포츠까지 미치는 외교력과 경제력과 힘의 관계입니다. 자, 대만 문제. 중국이 대만 침공할까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저는 금년 1월 2일 날 포브스지의 그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경제의 커넥션이 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국과의 관계, 외국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가는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중국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양의 대만 제품이 중국으로 수입이 되고 중국을 가동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TSMC죠. 대만은 어떻게 보면 대만의 안보는 TSMC가 지켜주고 있다는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TSMC가 무너지면 대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텔, 애플, 모든 이 전자제품 회사가 다 무너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저 경제 전문 분석가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대만 주변에 적극적인 군사활동, 지금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많은 세력을 건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으로서 강하게 대만에 대한 그 경고를 날리는 군사적 행위는 적극적으로 지속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가,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가 분석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또 이웃나라 일본이죠. 연초부터, 이번 주인가요? 연초부터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일본 총리까지 지금 워싱턴에 가서 정상회담과 2+2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일본은 엄청난 큰 쇼킹할 만한 변화를 했습니다. 그게 방위 3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방위 3법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어떤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할 때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하나의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겠다는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3단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를 전부 개정했다고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 이 3대 문서를 개정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심지어 이 내용은 다 이미 개정이 돼 있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변화를 직접적으로 미국과 같이 동맹국가와 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외교를 연초부터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다 주목해봐야 될 게 있겠지만은요. 가장 우리가 우려하다는 게 뭐냐면은 반격 공격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반격 공격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포착이 되고 그 발사가 임박해졌다고 판단이 되면 일본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의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위해가 오는 것을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런 평화헌법 체제였는데 이 평화헌법 체제가 한 단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북한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 한반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을 향해서 쏠 수 있는 명백한 징후가 있어서 일본이 한국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한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북한에다가 미사일을 날린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일본 쪽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빌미로 우리 남한 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한일 간의 협력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그런 군사적 활동이 그냥 쉽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날아간 그 기시다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합의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는 무력 공격을 받을 시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거리 타격 무기 미사일, 뭐 토마호크라든가 이런 거를 상당 부분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자체 방어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도입이라든가 이거를 확보하지 않았어요. 왜? 법으로 평화헌법 자체가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이제는 저런 자체적인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자마자 총리가 장관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달려가게 된 거죠.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시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서 자위대와 같이 통합된 사령부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또 육성해서 방위장비 수출, 그동안은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도 나름대로 이게 규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풀어서 세계 방산시장에도 뛰어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한국과는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13일 날 미일 정상회담, 그 전날 2+2 회담 이 등등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영국에 가서 영국 총리와 또 합의 문서를 만들었죠. 그 합의 문서는 뭐냐면은 상호 파병까지 가능한 굉장히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일 전쟁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영일 동맹이 있었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기 전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고 협정을 맺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영국과 일본이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디 갔어요?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똑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캐나다와 이탈리아도 같이 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금년 5월이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G7 정상회담에 오는 정상들과의 연초에 전부 미리 일본의 방위 3법 개정에 대한 의미와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이것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그 나라들과 이미 다 협의를 끝내버린 거예요. 아마 이번 금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들 간에 어떠한 성명서가 나올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미리부터 선제적인 외교적 노력을 연초에 다 해버렸어요. 특히 미국과는 정말 강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정말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한 가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이 두 정상과 2+2 회담하는데 한미일 삼국의 협력 심화를 재확인했다 그랬어요. 한국이 여기 같이 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정상이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켰다 그랬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없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한국까지 끼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금년도 우리나라를 한번 보죠.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지난해에는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부터 방사포까지 해서 정말 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2건으로서 가장 역대 어느 때보다도 최다의 도발을 군사적 도발을 했던 해고요. 핵무력과 ICBM, 대륙간 탄도탄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를 통해서 북중러의 협력 체계는 보다 강화됐던 해가 2022년이 됩니다.
남북 군사 합의 문제가 좀 많이 뜨겁죠. 그리고 무인기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합의서의 1조입니다. 1조. 보이시는 그 페이퍼에 있을 텐데요. 1조에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 군사 합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 쌍방 간에 군사적 도발이나 위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합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휴전선 인근에 공중 감시구역을 따로 둬서 이쪽에는 각종 비행 물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을 지켜야 된다고 서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인기가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수도 서울 상공까지 왔다 가는 일이 발생됐잖아요. 9.19 군사 합의 여부는 북한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거래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맺더라도 한쪽 일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에 대한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합의 문서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북한은 2018년에 이 9.19 군사합의가 일어난 이후에 처음에 2019년 11월 달에 서해안의 창린도라는 그 섬에서 해안포를 의도적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거기만 하더라도 군사 포사격을 하지 않도록 금지된 해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거기서 먼저 해안포 발사를 하고 남쪽에다가 경고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차례 위반이 있었죠. 총 17차례 정도의 합의서가 의미 없는 합의가 될 정도로 그거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은 무인기까지 수도 상공에 내려보내버려서 완전히 9.19 군사 합의가 무슨 의미지? 라는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9.19 군사 합의는 우리만 열심히 지키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이 되는 거죠. 북한은 이미 그 합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지키고있다는 그러한 생각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 인사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 말에 매년 하는 겁니다만은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결정해주는 북한에서는 제일 큰 정치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역대로 이루어졌던 것보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저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이 개최가 쭉 되면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뭐냐면 핵 무력 정책을 완전히 공식화시킨 겁니다. 저걸 법제화시켰어요. 작년도 9월 8일에는 완전히 공식화시켜서 선언을 했고, 두 번째로는 5대 당 건설 사상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 이 작풍이란 말이 좀 생소한데 저 작풍이 한국어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작풍이란 말이. 북한 말인 줄 알았더니 한국어 사전에도 있는 표준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사업하는 데서 나타나는 품성이나 태도인데 모든 저 5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주민들의 이념을 통제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대내외 상황을 전시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보다도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 노동당 청사 앞에 마당, 광장에서 김정은한테 처음 등장시키는 600mm 방사포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행사를 했어요. 600mm 방사포라 그러면요. 한 400km 이상 날아가는 방사포입니다. 그 600mm 방사포를 김정은한테 헌납하는 행사를 하면서 김정은은 신년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김정은이 한 연설은 뭐냐면요.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초대형 방사포를 남한 전역을 겨냥하는 무력 도구로 쓰고 거기에다 필요시에는 전술에까지 탑재시킬 수 있다. 이거를 김정은이가 얘기합니다. 저게 일종의 신년사입니다. 그럼 2023년도에 우리가 편안할까요? 절대 우리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저게 전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매년 전원회의 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런 경제 성과를 이루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경제를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거짓말 잔치를 많이 했는데 작년 말에 있었던 전체 회의에서는 그 거짓말 잔치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바로 이게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작년 말에 그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하고 기사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좀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가 국제사회에서 일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 추정된 자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GDP가 2020년에는 마이너스 4.5%, 21년에는 마이너스 0.1%로 역성장을 했고요. 2022년에도 상당히 역성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경제 제재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식량 문제가 왜 심각해졌냐면요. 북한은 땅이 너무 산성화돼 있어요. 농작물을 가는 땅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심지어 김정은이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비료는 쌀이다. 라고까지 이 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중국이 작년에 비료를 제공 안 했어요. 북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땅 자체가 너무 황폐화되어 있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각종 재해도 있었죠. 또 각종 국제 제재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난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기구에서. 심지어는 약 금년에도 8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말에 전체 회의 때 경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싶어 하지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이 당에서도 피해간 거죠. 그래서 작년에 북한이 대략 한 73발의 미사일을 쏴댔는데요. 그 돈을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면 한국 돈으로 약 한 2,600억 원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하늘로 쏴댄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쌀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힘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의 양이라 그러면은 뭐 2,500만 국민들이 한 45일 먹을 치의 식량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이거를 공중으로 쏴댔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작년 11월에 소련 러시아와 중국의 철도가 개통이 됐거든요. 근데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북한에 들여온 거는 쌀이 아니라 백마를 수십 마리 들여왔습니다. 흰말이요, 백마. 백마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거예요, 한 마리가.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은 김정은과 그 가족들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르는 사진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영웅성, 상징성, 어떤 이거를 고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이는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작년 11월에 들어온 게 백마가 정확한 머릿수까지 다 세지는 못했지만 많은 추정치들이 한 수십 마리의 백마가 수입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 정권이 인민 제일주의라고 선언하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허구다. 오로지 그 집권층의 그 세력의 자기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이런 데에 모든 돈이 투자가 되고 모든 돈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북한에다가 돈 달라 돈 준다 그러면 그 돈이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수의 지배층의 사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 사는 데 들어가고 벤치 사는 데 들어가고 양주 사는 데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특징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정확한 사실들을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심지어는 저 한경도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는 지금 벌써부터 식량난이 심각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많은 정보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북한은 경제 문제를 언급을 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북한의 캘린더를 한번 뒤져봤어요. 달력을 딱 뒤져봐서 중요한 이슈만 몇 가지만 뽑아보면은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은 못 지나가니까 어린이들한테 사탕을 한 봉씩 돌렸어요. 사탕을. 근데 재밌어요. 사탕이 로켓인지 비행기인지 미사일 위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어.
그리고 사탕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는 행복해요라고 써 있어요. 저거를 어린이들한테다 김정은 생일 선물로 다 돌렸던 겁니다. 특별한 행사 없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잘 아시다시피 그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2월 28일입니다. 저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평양 옆에 조그만 비행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미림 비행장입니다. 비행기를 이착륙할 때 쓰는 비행장이 아니라 각종 군사 퍼레이드를 사전에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병력들이 모여서 몇 달을 연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TV에서 보시는 그 평양에서 큰 군사 퍼레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연습장이에요. 근데 금년 초부터 미국이나 한국의 위성으로 쭉 감시를 해보니까 미림 비행장에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뭔가 좀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봤을 때 첫 번째로 걸리는 날이 2월 28일입니다. 그게 인민군 창군절입니다. 창군절. 근데 원래 지금까지는 인민군 창군절을 4월 25일로 또 크게 행사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4월 25일은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항일 빨치산 운동을 시작했다는 김일성이가 군대를 만들어서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다고 한 날이 4월 25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 25일을 북한 인민군 창군일로 크게 행사를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최근 들어서는 2월 28일을 굉장히 또 많이 해요. 건군절이라 그래가지고 저거는 48년에 이제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월 28일 날 과연 저 훈련 병력들이 실제로 나오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할지 어떤 무기를 또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 협박을 할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전쟁 승전 70주년. 그러니까 우리는 정전 70주년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은 승전 70주년이라고 부릅니다. 왜 북한은 승전이고 우리는 정전이냐? 우리를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지고 보호하고 미군과 연합군이 와서 나라를 지켜서 휴전을 맺은 날, 그날이 정전일이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미제 앞잡이들이 북한으로 치고 공격하는 거를 북한이 막아냈다, 이겨냈다. 그래서 북한은 승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지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승전 기념일 행사를 크게 해요. 근데 이번이 70주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9월 9일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정주년에 행사를 크게 합니다. 정주년은 뭐냐면요. 매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해가 정주년입니다. 그러니까 70주년, 75주년, 80주년, 85주년 이때마다 큰 국가 퍼레이드라든가 국가 국력 과시 행사를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정전협정 70주년, 그 다음에 뭡니까?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이 날짜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의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뭔가의 군사적인 대규모 행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자기들의 그 잘난 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은 세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셔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정부 전부터 뭐 이명박 정부나 그 이전부터 한국형 삼축 체제는 쭉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왔던 겁니다.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고 강력화시키는 내용이죠.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뭐냐면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우리에게 직접 쏜다는 명백한 징후가 포착이 되고 그 발사가 임박해졌다고 할 때에는 우리한테 오기 전에 먼저 그 근원을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킬체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뭔가 고민하다가 들여온 게 바로 F-35입니다. 왜?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F-35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킬체인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적이 발사하기 직전에 몰래 들어가서 그 기지를 타격시켜 버리려고 그러면은 스텔스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F-35가 굉장히 중요한 킬체인의 핵심 무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에는
KAMD, 한국형 방공망으로 뭐 사드라든가 패트리엇이라든가 또는 한국에서 개발한 뭐 LSAM이라든가 뭐 이런 미사일 체계로 공중에서 이 미사일을 막겠다라는 게 KAMD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우리나라에 어디 떨어졌다. 우리 국민들이 큰 사상을 입었다. 그랬을 때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공격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 그게 KMPR입니다. 뭐예요? Punishment and Retaliation. Punishment, 응징하는 겁니다. 잘못된 어린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때리는 거, 이게 punishment입니다. Retaliation, 이건 보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머리털 한 끈이라도 너희들이 건들면은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한 발 쏴면 나는 5발, 10발 쏴서라도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만들 거야. 감히 어디를 그딴 생각을 해? 라는 게 KMPR입니다. 이 삼축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해가면서 강력한 우리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게 바로 이 삼축체제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캘린더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가 오는데 나오더라고요.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이제 곧 온다 그래요. 와가지고 한미 공동 핵 억제 전략에 대한 이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는 2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는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테이블 위에서 모의 연습을 직접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연습이 될 겁니다. 이거를 금년 2월 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의 핵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하겠다는 게 우리 캘린더에 지금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 독수리 연습, 포이글, 이거는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한미 군사들이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실제로 기동하면서 훈련하는 건데 이거를 4월 중에 보통 하거든요. 이때 대규모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와 같이 해군과 해병대가 같이 대규모 상륙 훈련도 하겠다 이게 발표를 했죠.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적 행동이 또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을지 포커스 가디언에서 을지 포커스 쉴드로 바뀌었는데요. UFS 연습을 아마 금년 8월 중에 11일간 장시간에 걸쳐서 군과 정부가 하는 합동 전쟁 연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북한의 도발이 이미 강도 높게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대책을 안 세울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우리 남쪽의 군사 일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때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를 또 이제 한미가 같이 7월 27일에 하게 될 겁니다.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 요즘 말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 겁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과 핵 그 공동 연습도 2월 달에 TTX 때 하겠다고 막 발표가 되어 있는데 맞춤형 억제 전략은 뭐냐면 Tailored TDS라고 얘기합니다.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테일러드는 뭐예요? 양목 맞추는 거를 테일러드라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맞추는. 그러니까 한국에 맞는 한국형 핵 억제 전략과 핵 대응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뭐 시간 써서 길게는 말 못 들겠지만 나토식 핵공유가 우리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토는 우리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토는 나토식대로 핵공유의 개념의 어떤 그 핵 플랜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의 또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적합한 확장 억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그게 바로 TDS입니다.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제 이거를 금년 2월 달에 또 이제 한미가 모여서 연습하고 토의하고 하면서 새로운 방책을 만들겠죠. 근데 이 확장 억제에 대한 기본도 4D 전략입니다. 4D 전략. 4D 전략은 아까 킬체인과 KAMD와 같은 개념인데요. 처음에 적의 미사일이나 핵을 발사할 때 디텍트, 정확하게 정찰 감시 자산으로 그걸 탐지하고 그 다음에 디펜스, 날라오게 되면 방어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디스트럽, 이거는 이제 그 미사일에 대한 그 각종 교란을 통해서 미사일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는 디스트로이, 그 원점까지 다 타격해버리는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가 대응할 것이냐, 이거를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확장 억제입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뭐 미국의 뭐 전략 자산이 언제 들어올 거냐, 뭐 이런 것까지 등등 세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는 완벽한 첫째 갖는 게 억제력을 갖게 됩니다. 감히 그들이 핵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철저하게 방어하고 그 근본을 제거하겠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무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은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 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개념의 전투체계를 개발하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각종 미사일이라든가 또 새로운 성능의 어떤 그런 무슨 뭐 전자전 장비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이런데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우리나라의 기술은 높은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기술이 높다 보니까 파리 몇 마리 온 거를 못 잡은 거죠, 사실은. 그 무인기라는 허접한 거를.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엄청난 지금 탱크 자주포 이런 거를 판매를 했잖아요. 또 지금은 UAE에다가도 엄청난 군사 무기 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많은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 군함을 엄청나게 사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고마운 게 있어요, 북한한테.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도발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방어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그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무기 질이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가 예산이 고갈돼야 되는데 그 발전된 우리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주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국방 산업이 더 발전해 버렸어요. 아마 드론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인기를 잡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많은 기술이 지금 올라와 있고 새로운 무기들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무기들을 사겠다는 나라가 또 많아질 겁니다. 물론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실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그동안 많은 세금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국방과학의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무기들도 속속 더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인 잠수함 체계, 로봇, 무인 항공기, 드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미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북한은 과연 2023년에 과연 어떠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뭐냐면요. 보다 진전된 핵과 미사일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기가 2023년일 것이다. 왜? 북중러 한미일의 양 3국 구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의 개념 속에서 자기들의 군비 증강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하는 군사적 도발은 저는 불행히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에 무인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인기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 하나 때문에 우리 국가의 국론이 분열되고 여론이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부적인 혼란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웬만한 북한의 도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또 떨지도 않아요. 미사일 쏴대고 무인기 왔다 그래서 이마트 무슨 뭐 어디 마트에 가서 무슨 라면 사고 무슨 햇반 사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담대해진 건지 신경 안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약발이 맥히질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약을 쓰겠죠. 약발이 안 맺히면은. 가장 얘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남한 내의 국론 분열입니다. 국론 분열.
흔히 얘기하는 전쟁과 평화라는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평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찢어지는 거, 이거를 북한이 더 크게 노리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저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하이로믹스형 도발은 2023년도에도 분명히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없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하이로믹스의 하이는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SL 미사일 같은 거예요. 로우라는 건 뭐냐면 무인기라든가 이런 허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로믹스형 도발은 분명히 2023년도에도 2022년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제 진단이 오진이기를 바라겠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하는 조장 활동을 분명히 더 가속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남한나의 반미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한일 군사협력은 적극적으로 못하게 막을 겁니다. 특히 우리 남한내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반일 감정을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하느냐. 일본하고 군사협력은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협력입니다. 협력.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북한의 정권의 체제 안정 때문에 이거를 북한 주민들을 공포로 만들어서 결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 남쪽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 미국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북한 국민들을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심리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거라죠.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남한의 문화 유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MZ세대잖아요. 북한에도 MZ세대가 있습니다. 북한의 MZ세대도 틀립니다. 생각이. 지난 12월 달에 언론에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대학생이 전화 받다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자기야 했다가 그 자기야라는 말을 한 것 때문에 잡혀갔죠. 그리고 그 옆에서 자기야를 가만히 같이 듣고 있던 사람까지 다 잡아갔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북한은 그게 상식이 아니라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해서 일체의 남한 말투라든가 남한식 행위를 하게 되면 잡아가요. 왜? 그만큼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체제 안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얼마일까요? 병력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60만? 55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대한민국의 군을 우리가 뭐 예비군까지 한 60만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보통 군인, 군대 하면 뭐라고 영어로 써요? 아미라고 쓰죠. 아미. 전 세계 1,800만 명의 아미가 있는 데가 저 로고 아시죠? 뭔지. 혹시 저 이사장님 요 아미라고 써 있는 까만색에 있는 저 마크가 무슨 마크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다 웃는 분들. 저게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국제 팬클럽 아미 로고입니다. 저 아미에 가입해 있는 인원이 전 세계에 1,800만 명입니다. 아미 회원은 유료 회원입니다. 돈 주고 가입합니다. 인터넷에서 아미 회원이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입대한다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1,800만 명이 저 아미에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저 아미를 이끌고 있는 BTS의 제일 큰 대장 진이 지금 연천에 있는 오사단에 가서 훈련받고 있어요. 육군 병으로. 전 세계 1,800만 명이 저 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있는 진을. 저 진이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의심스러워진다 그러면 1,800만 명한테 동원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동원이요. 총 들고 나가는 게 동원이 아니라요. 인터넷상으로 하는 사이버상의 동원도 동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1,800만 명의 진성회원들 아미가 움직여진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것도 더 무섭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딸까지 다 털려요. 더 재밌는 거는요, BTS가 7명이에요. 그죠? 제일 큰 나이 많은 사람이 진이고, 제일 어린 사람이 요번에 월드컵에서 개막식에 노래 부른 정국이가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앞으로 작년부터 이분들이 나이들이 순차적으로 해서 7명이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 한 10년간은 안보는 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박수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문화의 힘이 그만큼 대한민국에 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져온, 일궈놓은 이 MZ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의 힘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화의 힘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북한 정권은 가장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군사력의 힘도 있지만 문화 강국으로서의 내재되어 있는 한국의 그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크기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한의 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동안 좀 중단이 돼가지고 많은 거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는 아마 활발히 전개가 될 거고 할 겁니다. 해이죠.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요. 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 정권 체제가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동해에 항공모함이 떴다. 핵잠수함이 뭐 나타났다. 뭐 B-52 전폭기가 날아온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북한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남한에서의 훈련 활동이 있으면은 미 전략 전개에 따른 군사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도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훈련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 말에 우리가 비질리언트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은 준 전시를 선포해 가지고 대응을 했거든요. 훈련을. 북한에서 준 전시나 전시 상황을 선포하게 되면은 모든 북한 군인들은 전부 다 철모 쓰고 배낭 메고 참호 속에 부대에 다 대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훈련하면서 남쪽을 계속 감시합니다. 엄청난 국가 기능이 중지가 돼버려요. 그 국가 기능이 중지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경제 문제에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많은 지역은 포크레인 농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삽질해야 되는 데인데. 그럼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그 많은 군의 병력들이 군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반 산업에 동원되는 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런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소위 말해서 비상 걸어놓고 군인들 다 소집해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노동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에서의 대규모 훈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발 안 해줬으면 하는 거죠. 북한이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법이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법으로 못하게 했잖아요. Thank you very much. How much I don't know.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콩글리시 버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아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저 북한 저 구석까지도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100마리 수십 마리 들여왔댄다. 뭐 어쩌댄다. 그러한 내용들이 저 대북전단을 통해서 북한 깊숙한 곳으로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기다가 또 자기야 어째 무슨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남한식 문화 USB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남한식 문화들이
공중 풍선을 통해서 북한으로 막 유입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불편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고맙게도 우리 남한에서는 저걸 법으로 막아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을 꼭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 스스로 내부의 어떠한 갈등을 통해서 서서히 북한이 변화되고 가라앉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 방법이라고 하죠. 하드와 소프트를 나눌 때. 군사력이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거는 하드 방식이지만 소프트 방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북한 스스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알게 하고 스스로 내부적인 변화의 동력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라 그랬잖아요. 피 흘리지 않고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한 방법들이 바로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엄청나게 많은 민간단체에서도 해왔는데 저거를 법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에서는 고마워한 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도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자, 이제 금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우리 복지국가를 만들자 그러잖아요. 국민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국가 안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정부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최대한의 복지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안전한 삶입니다. 그게 최대의 복지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더 강해져야죠. 강력한 국방력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서 지금 투여를 했기 때문에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우리의 무기 체계는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폴란드든 어디든 막 우리나라 무기를 서로 사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준비도 돼 있어요. 북한이 어떠한 사소한 도발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끼쳐진다면 과감하게 응징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국민들의 그러한 단호한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매 맞고 들어오는 거 못 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잖아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남쪽에. 주한미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는 북한의 핵보다 북한이 느끼는 더 공포스러운 게 주한미군일 겁니다. 2,850명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핵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핵 확장 억제를 하겠다,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동맹 관계에도 있지만 미국 군인 그들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그러면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것이 북한에는 우리가 느끼는 핵보다도 더 큰 부담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뭐 전자권 전환이다, 평화협정이다 이거는 다 공용물입니다. 핵만 제거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핵만 제거된 다음부터는 어떠한 협상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연합방위 능력을 좀 강화시키는 걸 꾸준히 해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방위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일본이, 중국이 지금 연초부터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각종 안보 협력이라는 걸 협의를 하잖아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입니다. 우리 혼자 자주국방할 수가 없어요. 협력적 외교로 가야 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이 아닙니다. 일본과 한일의 군사협력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일본은
우리보다도 많은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열도에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각종 레이더 시스템, 전자 시스템, 특히 주목할 것은 동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수중, 물속의 잠수함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일본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회되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일본과 협력은 동맹을 맺자는 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보완적인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일 간의 군사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관계입니다. 일본이 미국하고 동맹관계입니다. 근데 우리하고 일본이 정보교류협정에 안 맺어져 있을 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일본이 주요 정보를 교환해요. 일본의 정보를 미국에다 주는 거죠. 미국은 우리하고 동맹관계잖아요. 미국이 일본으로 받은 정보를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일본이 야, 너 왜 내 허락 없이 내가 준 정보를 한국에다 줬어? 우리 한국하고는 비밀 정보교류 협정도 안 돼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은 정보의 삼각관계가 유통이 안 되겠죠.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저는요, 한반도에 관한 어떠한 국제협의에도 한국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정유재난이 왜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하고 명나라하고 둘이서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협상해서 한반도를 나눠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 협상이 실패가 돼서 조선의 조정은 끼지도 못하고 지들끼리 협상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정유재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때 가스라테프트 조약이 뭡니까? 조선은 아무것도 취급도 안 하고 지들끼리 협정해서 간 거잖아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어떠한 국제적인 자리에도 저는 한국은 꼭 있어야 된다. 주도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 우리 문제니까. 우리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국제협상 자리에 우리가 끼지를 못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의지대로 풀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세계 6대 강국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무기가 해외로 수출이 돼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K컬처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만만치 않아요. 이 정도 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과 협의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할 때 한국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제는 왜?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능력이 이미 당당하고 배짱 있게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고 우수한 국가가 됐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걸 빠지려고 그래요? 일본이 두려워요? 아닐 겁니다. 일본이 우리 두려워할 거요? 저는 일본이 우리를 더 두려워할 거라고 봐요. 협력하자. 그래, 너하고 나하고 머리 맞다고 얘기 한번 해보자. 왜? 저는 훨씬 더 한국이 일본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어디서? 우리의 MZ세대를 볼 때마다. 새로운 젊은 세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이 문화적인 힘과 능력은 전 세계의 최고를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자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문제라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아닌 남들이 논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 하자. 한일 군사협력 내가 주도할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시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태평양이라는 이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모든 수출입 물량 원유가 되고 모든 시장이 형성되는 그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다양한 국가 간의,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과 이걸 통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여러분 저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잖아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의 위치에 거의 와 있어요. 모든 면에서. 간단히 타임라인을 금년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에가 이제 큰 것만 해놨습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조기가 이제 상당히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저런 시기입니다. 저게 없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2월 달에 벌써 이제 핵 확장 연습이 들어가고 2월 28일 날 인민군 창군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훈련이 막 있는데 이때가 되면 항상 북한이 뭐 말로 하든 도발을 하든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기가 항상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가 불행히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2023년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2022년보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하는 각종 위협이나 도발은 더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찍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비교. 저 찍으셔도 되는데. 예. 다 찍으셨나요? 자,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의 안보의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담대한, 소위 말해서 배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겁에 질린 국민의 숫자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쫄아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국가의 그 세금을 들여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단호하게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신감.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토의 땅끝 하나,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가만히 안 둘 거야라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에서 잘 봐주겠지라는 선의에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약속도 효지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약해지면 그대로 밟힙니다. 비겁한 평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인함을 가지고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을 관리하세요. 어느 약보다도 필요한 게 그거라 그러잖아요. 바이러스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내 스스로 체력을 단련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결국 국가 안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23년에 많은 위기가 예상은 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담대한 정신적인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현재까지 좀 접수가 된 질문만 해도 벌써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질문들 위주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성 교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2년 12월 중국 시진핑 주석 3기 취임사에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군사 공격을 하면 한미 방위 상호 방위 차원에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해야 하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한미 상위 방위 조약과 대만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왜? 대만이 공격받는 게 미국을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언제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언제.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고를 날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대만의 침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 문제는 결부가 될 문제가 아니죠. 한미 상위 보호정은 한미 간에 상호 방위하는 건데 미국이 공격받는 건 아니니까. 그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 금년도에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만 침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진핑이는 목표를 제공한 거 되겠죠.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영균 법무법인 세종실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합의 파기가 최선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군사합의를 북한이 지키게 하는 강제적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국제기구 제소와 같은 방법이나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입니다. 국제기구 제소가 대표적인 게 유엔이죠. 근데 유엔에 자꾸 가져가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이미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북한하고도 결부가 돼 있고 또 중국 또한 만만치 않은 협력 관계가 있는데 양국 간의 군사 합의 문제를 국제기구에 가는 것 자체도 좀 무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갔던들 특히 유엔 안보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 엄청난 그 슈퍼파워의 그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겠죠. 다음은 이국희 기사님 질문인데 질문지를 따로 출력까지 해오시고 질문을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말 죄송한데 지금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만 좀 이게 아마 제일 대표적인 질문일 것 같아서 이것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군사장비가 출중하여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며 한국의 도전적인 일본 기시다 정권이 북한과 중국의 대결함에 있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한국 안보가 안전한 것인지 향후 중국과 일본이 계속 군사장비를 강화를 해도 한국 안보의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장이라는 용어처럼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특히 이제 재작년이죠. 미국과의 그 미사일 사거리가 완전히 연장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10,000km, 5,000km까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두 중량도 완전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도화시켜서 그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우리 그 아카데미라고 돼 있는 그 잠수함 있잖아요. 그게 3세대 잠수함인데요. 그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대로 해서 SLBM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SLBM을 탄도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까지도 성공을 했어요. 단지 그 탄도미사일에 우리나라는 핵을 탑재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재래식 탄두를 넣은 탄도미사일까지도 우리는 이미 탑재가 다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미사일 사거리도 이번에 우리가 그 위성 발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위성 발사가 결국은 그게 뭐냐면 그 위성 발사체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체와 동일한 겁니다. 그 위성 발사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미사일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비력을 가지고는 물론 중국과 일본하고 대등하다고 절대 볼 수가 없죠. 그 군사력이라는 건 꼭 경제력하고 연관이 돼서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있잖아요. 일본도 더 많은 그런 해상 세력이 있고 그래서 경제력 차이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이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우리의 군사력이 또 하나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억지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영주 시스원 부원장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핵무장론이 가끔 나오는데 한국 핵무장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 무엇이라고 보나요? 그리고 명백한 도발 징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가지 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핵무장 요즘 많이 뜨겁죠. 핵무장에 대한 얘기는. 어떤 핵무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어떠한 구체화되지 않은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논의가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우리가 핵무장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겠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쉽게 핵무장할 수가 있어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은 플루토늄이 되고 그 플루토늄이 핵무기로 발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협약상 우리나라는 플루토늄을 만드는 재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으로 바꿀 수 있는 허가가 돼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이 플루토늄을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프랑스, 일본 정도가. 우리보다 더 빨리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보다도 중국이 그건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핵무장 논의는 하나의 경고성 발언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국제 NPT라든가 이런 국제 규약에 의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핵무장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감수하고 가야 될지는 좀 더 우리가 많은 논란은 있을 필요는 있지만은 구체화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란은 충분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걸 현실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윤현숙 HF다 대표님의 질문입니다. 국방 체계를 위한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계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보 의식의 저하 또는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화시킬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만약에 많은 시간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이완된 건 사실입니다. 북한의 선의, 북한이 좀 잘해줄 것 같아, 잘해줄 거야. 요 정도 달래주면 제대로 안 하겠지라는 그런 그 의식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와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한 번도 남한의 행동에 의해서 북한의 행동이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잠시 그때 말일 뿐일 것이지 양측이 합의한 합의 문서조차도 아무런 가치를 북한은 두지를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9.19 합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상당 부분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좀 버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팩트는 팩트대로 봐야 된다. 과장될 필요도 없고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걸 뻥튀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만 보면 돼요. 북한 국민이 굶어 죽어도 백마를 타야 되겠다는 수십 마리 백마가 들어오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 네,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으면 지금 9시 15분인데요. 이것으로 좀 질의응답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제동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님께서 하신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전쟁 중에도 적과 소통해야 적을 바로하고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문화적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무리 강물에 얼음이 단단히 녹아 있어도 물 밑에 그 얼음 밑으로는 물이 흐르듯이 어떠한 기회가 되면 민간 교류부터 해서 이런 새로운 남북 관계가 형성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안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상당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 어차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양측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 강대강의 대치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대강은 강대강이고 또 다른 데 가서 합의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혜롭게 협력의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라는 큰 기능이 또 정부가 맡아 있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도 있잖아요. 그런 부처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빈장을 완화시키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늦게 알아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없다고는 저는 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